이번 주 사법 위크의 절정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유죄로 나온 이 대표의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 대표의 4가지 발언을 크게 3갈래로 나눠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인식에 관한 것을 짧게 말한 것이고 행위에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이 뒤집힌 부분은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입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 인정이 어렵고 선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 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번 무죄 선고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지만요.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정승을 거뒀던 검찰은 2심 선고를 앞두고도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습니다. 설령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예상과 달리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선고 직후 입장을 낸 검찰은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 최종 심인 대법원에서 2심의 위법을 바로잡겠다며 상고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년 넘게 이어진 1심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선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일반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검토할 뿐 사실관계는 이번 판결로 확정된 셈이라 향후 혐의 입증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대표는 줄곧 검찰을 겨냥해 표적 수사와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워왔는데 2심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로선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거침없는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핵심 사법 리스크를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대법원 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정반대인 무죄의 결론을 이끌어내며 기사회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거법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겁니다. 대선 전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시면 그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되겠죠. 특히 그간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규정해온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여권의 공세도 당분간 동력을 잃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지고 당내 경쟁자들이 이 대표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보다 먼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유죄 취지로 신속한 판단이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시간 끄는 걸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대법원의 어떤 절차에 충실히 응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뇌관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 조기 대선 시점이 밀리면서 대법원의 선거법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선거법 사건은 물론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재판까지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내려질 선고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판가름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산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인근 시군으로 번지면서 곳곳에서 시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에선 주택과 창고가 불에 탔고 또 전기와 수도가 끊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무너진 주택 잔해물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민이 양동이에 담긴 물을 뿌리면서 남아있는 불씨를 끄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타버린 집은 멀쩡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고택도 화마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와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인데요. 곳곳에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에 있는 인근 마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센 산불 탓에 인명과 주요 시설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 마을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기, 수도 이게 안 돼 있겠네. 집이 안 타는 집에서 생활을 하려고 해.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주든가 이게 어디 거처를 마련해 주든가 이래야 되지. 농작물과 시설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비닐하우스 내부가 검게 탄 채 앙상하게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시설 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피해 많이 났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부 겨울 작물 농사 짓는 하우스래 가지고 이 특히 커튼 시설이 돼 있고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지자체는 이번 산불로 경북 의성과 안동 등에서 주택 100여 채와 창고 40여 곳 등 250개소가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계되지 않는 피해도 많은 만큼 역대 산불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경북 지역도 피해가 크지만 갑자기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강풍에 따라서 산불이 또 그쪽으로 확산하면서 청송과 영양 그리고 영덕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대피 행렬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전기와 통신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한밤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새카맣게 불에 탄 자동차는 겨우 뼈대만 남았습니다. 바퀴와 내부 좌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마는 마을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잿더미만 남겼습니다. 긴급했습니다. 숨도 못 쉬고 코 막 막히고 이래가지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 빠져나갔거든요.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시작된 산불. 불은 밤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정상을 날아다니며 인근 시군으로 번졌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차가 오는데 회오리 바람에 차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기로 덮였거든요. 대피 명령이 내려진 영덕에선 피난 행렬이 쏟아지면서 동해안을 잇는 7번 국도가 한순간에 꽉 막혔습니다.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상황에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통정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가 불타고 양로원 입소자를 태우고 대피하던 차도 화염에 휩싸여 결국 3명이 숨졌습니다. 불길을 피해 항구 방파제로 몸을 피한 주민 100여 명은 한동안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해경에 구조되는 등 산불 피해 지역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경북 지역의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집을 떠나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 숫자가 8,000명이 넘습니다. 집이 불타 돌아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막막한 미래에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오르는 할머니, 마을이장의 안내 방송에 지금 속히 나오셔서 초등학교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함께 잠시 몸을 피했던 마을회관을 떠나 대피소로 향합니다. 빠르게 번진 산불, 갑작스러운 대피 명령에 대피소로 몸을 피한 뒤에도 혼란과 두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맨날 TV, 뉴스 같은 데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런 상황들 보니까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이재민 생활이 좀처럼 적응되지 않지만 돌아갈 곳이 사라진 주민은 대피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불타버린 집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집을 다 무너져 버리고 갈 데가 있는데 갈 데도 없는 속 상고 막 의아할 또 모르겠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로 생긴 이재민은 의성과 안동, 청송, 영덕 등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일부는 마을 주변 불길이 잦아들었다는 소식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많은 주민들이 이곳 대피소에서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막힌 도로 탓에 구호품 공급이 늦어지고 단수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 대피소 생활을 끝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게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경상북도는 대피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정치권 역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여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고 민주당도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악의 산불로 두 자릿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재난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힘쓰자며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정쟁을 당분간이라도 멈출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정부와 여당부터 솔선수범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지 대부분이 국민의힘 지역구인 영남권인 만큼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에게 지역구에 내려가 민심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태 심각성에 당 차원의 산불 재난 대응 특위를 꾸리고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더는 인명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피소에서 지내는 이재민을 위한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추가 인명피해 없이 산불이 빨리 잡히길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쟁을 멈추자는 여당 제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부터 지정돼야 한다며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에 탄핵 전국 속 나를 갈아오던 여야가 일제히 총력 대응과 지원을 선언한 만큼 요동치는 대치 전국에도 머리를 맞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 위해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의장 공보수석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전체 국회의원의 77.3%,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꼴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62명은 1억 원 이상 규모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22대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재산 증감을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천만 원, 주호영 부의장은 1억 9천만 원 정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예금 증가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하경 국회 부의장은 1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재산이 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산이 1억 5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년 전보다 1억 9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신고했습니다. 보유주택 가격의 상승과 후원금 증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체 재산이 2,60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일부 채무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 후원금 등이 늘면서 2억 원 증가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 최고 부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총 재산은 1,3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정 의원이 3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재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231명으로 전체의 77.3%에 달했습니다. 이 중 70% 정도가 1억 원 이상 넘게 재산이 증가했고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산불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진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도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달성과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장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새벽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 모습입니다. 어둠 속이지만 능선을 따라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번진 불길이 어제 저녁부터 급속히 확산했는데 밤 사이에도 계속 타올랐습니다. 이번엔 각각 경북 의성군 옥산면과 전곡면에서 어젯밤 제보로 들어온 영상입니다. 제보자들은 불길이 마을 회관까지 덮칠까 읍내로 번지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처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 등으로 번진 일대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상황으로 안동교도소 수용자 800여 명에 대한 이송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이 지역 진화율은 68%에 그치고 있습니다. 밤사이 변동 여부는 잠시 후 공식 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진 뒤엔 헬기가 모두 철수한 상태여서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밤샘 진화 작업은 민가 등 확산 저지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 무엇보다 오늘 예보된 비가 단비가 될지 주목됩니다. 밤사이에 추가된 산불 지역 그리고 대피 지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 무주 지역 제보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비교적 낮은 야산인데 산등성이를 따라 불길이 계속 이어진 모습입니다.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20분쯤으로 주변 마을 4곳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선 소방은 인접한 주택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박산에서도 불이 나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 서원 주변 주민에게도 어제 저녁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직선거리로 3km 안팎까지 산불이 접근했기 때문으로 소방은 방제를 위해 병산서원 건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밤사이 추가 인명 피해는 아직 공식 집계되진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중대본이 공식 집계한 산불 피해 사망자는 24명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70대 헬기 조종사 등 사망자가 이미 2명이 더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사망자를 포함한 인명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강풍 때문에 산불 진행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최악을 가정해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산불 엿새째 화마가 휩쓴 영남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오전 집계에서 새벽 5시 기준 경북에서 14명, 경남에서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자체별, 기관별 실시간 집계에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60배 가까운 17,000여 헥타르에 건물 209곳이 소실됐고 대피한 27,000여 명 가운데 26,000여 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50m 정도, 제가 체감상으로는 그 정도까지 불이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막 바람 불고 연기 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좀 많이 무서워서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거든요. 도저히 이게 사람 인력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강풍특보 수준의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의성 산불이 단 몇 시간 만에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대되는 등 산불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하며 최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미 올해 산불이 2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배나 된다며 불법 소각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산불 대처와 예방에서 부족한 점을 점검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은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길에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내려앉았고 주민들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이 전해온 피해 상황을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에 탄 지붕과 벽이 폭삭 내려앉은 가운데 동이 튼 뒤에도 불꽃과 연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산 밑에 있는 집들이나 밭 이런 데는 그냥 다 탔다고 해요. 건물 안에도 연기가 막 새어 들어오고. 100년 넘은 고택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뒷산에서 내려온 불길은 초가 지붕을 삽시간에 태웠고 마당은 새까만 재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밤새 물을 뿌려 겨우 피해를 줄였지만 불씨가 자꾸 되살아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저 혼자 한 2시간 동안 껐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계속 날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라 그래서. 애써 키운 농작물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에 탄 농기구와 비료더미는 물론 창고 건물과 비닐하우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결실을 기다리던 사과나무 수백 그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불길이 주유소를 덮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 주유소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던 윤활유 판매점은 불에 완전히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길이 바닥을 치고 지나가고 도로 위로 불똥이 튀기니까 차선도 안 보이고요. 다행히 이게 바람이 주유소 쪽으로 불질 않았었고.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 주민들의 일상도 잿더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 산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는 영상이죠. 연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청송 지역으로 번진 산불이 주황산 국립공원까지 옮겨 붙었는데요. 능선을 따라서 화산이 펼쳐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폭격을 맞은 듯 주택 지붕이 무너졌고 벽체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안동시 남선면 추목리에서 찍은 산불 피해 현장인데요. 제보자는 해당 마을에서만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이 50가구가량에 이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경북 청송군입니다. 청송군에서 안동시로 빠져나가는 가래째 길의 모습인데요. 차량을 달리고 있는 도로 옆에서 산불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의 상황이고요. 제보자는 창문을 열어보니까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위험했지만 멈출 수는 없어서 급하게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불길이 도로 옆에 야산에서 번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쯤 경북 안동시에서 영양군 석보면으로 이동하는 도로의 주변 모습인데요. 제보자는 안동에 있는 집이 모두 다 타버렸다며 영양군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동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젯밤 9시 10분쯤의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시청 근처의 모습인데요. 늦은 밤인데도 길거리가 뿌옇게 연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경북 청송군과 안동시를 중심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 인근 문경시까지 연기가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 의성과 안동, 그리고 청송, 영양과 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23.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6시에 전국 산불 진행 상황을 발표했는데요. 또 중대본은 경남 산청과 하동의 산불 진화율은 77%, 울산, 울주, 온양은 68%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모두 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26명, 중상자가 8명, 경상자가 21명입니다. 이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기사 회생했죠. 사필 규정이라면서도 당연한 결과를 끌어내는데 너무 많은 국력이 소진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잡으려 썼던 역량을 더는 낭비하지 말라며 정권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평소처럼 선고 10분 전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미리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뒤 별다른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가시죠. 1시간 40분쯤 이어진 선고 공판 끝에 무죄의 주문이 나오자 동료 의원 60여 명은 환호했지만 이 대표는 웃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다린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산불 상황을 언급하며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을 동원해 자신을 기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사필 규정이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검찰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곧바로 산불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 심과는 거의 정반대로 나온 재판 결과에 여야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이라며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심도 유죄라며 결과를 낙관해왔던 여당은 예상 밖 무죄 선고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항소심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건데 대법원을 향해선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무죄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권 잠룡들 역시 무죄 판결은 법과 진실, 국민 상식에 모두 반한다거나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격이라며 대법원이 원심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5개 재판을 동시에 소화 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남은 재판이나 잘 받으라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엔 별개의 사안이라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추이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의와 진실, 상식이 승리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원을 향해선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고 지당한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밝혔고 여당에는 사과와 승복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십시오. 비명계로 꼽히는 인사들도 사필 규정이라거나 축하한다,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이 대표 무죄 선고를 반겼습니다. 당내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만큼 이 대표 사건에서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는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던 지난해 11월 1심 때와는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당분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여야. 이제 다시 시선은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법원을 향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일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종 선고 준비를 위해 2, 3일 전 기일을 통지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안에 기일을 지정해 통지한다면 다음 주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지만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는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서도 헌재는 힌트가 될 만한 판단을 내놓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세부 쟁점을 둘러싼 재판관들의 이견 때문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다수가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위헌 위법이라고 본 만큼 한 총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도 더욱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간밤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합니다. 지난해 자동차 미국 수출 규모가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뉴욕 지구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현 특파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하는 걸 예정에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에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지난달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건 철강과 알루미늄이 처음이고, 이 트럼프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관세가 발효된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관세까지 시행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전선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관세를 피하려고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미국 내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 발표 때 트럼프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시죠.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and I hope other things also, but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국내 기업들 미국의 자동차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이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품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51조 원에 달해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의 49.1%,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의 수출량은 97만 대, 한국 GM의 수출량은 41만 대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예고에 24일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함께 향후 4년간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달 초 이 관세 유예를 요청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CEO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모두 안전벨트를 매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월가 전문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Yeah, I would start by suggesting that March Madness in 2025 started in the stock market this year as opposed to on the basketball courts, as we've seen a heightened level of volatility and a heightened level of uncertainty.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단기적인 영향을 넘어 세계 경제 재편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중부지방과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은 정오 무렵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지역에 내리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단비 효과가 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오늘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는데요. 추가 화재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현재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를 보호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중서부 지방으로 황사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동안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출근길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 휴일까지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 있긴 합니다. 낮부터 산불 발생 지역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인데요. 다만 양은 5mm 미만으로 적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남서쪽에서 불던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뀝니다. 과학기상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산불 재해 지역 기상 상황이 바뀌는군요. 네, 산불 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비는 오늘 낮부터 내립니다. 기상청은 낮 12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 경북권과 경남 내륙 등 산불 발생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양은 많지 않아서 5mm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 분석을 보면 5mm 봄비는 낙엽의 수분 함량을 높여서 23시간 정도 산불 예방 효과를 냅니다. 이번 비도 양은 많지 않지만 습도를 높여 산불 끄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남부 해안을 제외한 경상권 대부분에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현재 경북 7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겠지만 비가 그친 뒤 기압골 후면으로 차가운 북서풍이 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동쪽으로 확산하던 산불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풍향이 바뀌는 등 기상 상황에 변화가 있는 오늘이 산불 진압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권 산불 재해 면적은 이미 3만 헥타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만 3천여 헥타르를 태운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 이번이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증시 상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소식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북부의 산불에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진화율이 새로 나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진화율이 그렇게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진화 작업이 더딘 이유, 뭐로 보십니까? 네, 이제 이미 화선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번져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진화자연을 투입을 해도 그 효과는 아직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제 그 화선이 너무 크게 번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진화율은 거기에 비해서 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화율이 워낙 오락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조금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워낙 지금 구역이 넓습니다. 네. 5개 시군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 범위와 또 피해 양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데요. 이미 이제 그 초대형 산불 개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산불이 있고 초대형 산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대형 산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이제 초대형 산불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미 그 개념 그 정도에 범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커지다 보니까 인명 피해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이때가 제일 컸다 그러는데 이미 넘어선 거죠? 네, 넘어섰습니다. 그 산림청과 관련된 재난은 이제 산불과 산사태가 있습니다. 근데 산불과 산사태의 가장 큰 특징은 산불은 대응할 시간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피할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공식도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산사태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확산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대피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인명피해 요인일 것 같고요.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 도중에 이 헬기 추락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어제 현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면서요? 일단은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의 그 분위기, 그러니까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헬기 안전 점검을 다 일시 착륙해서 안전 점검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진화 작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 조종사 분들도 그렇고 진화대원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지금 피로도가 급격하게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화 헬기 같은 경우는 일출과 동시에 그 투입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일출은 6시 한 20분경 이렇게 되고 또 일몰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또 일출과 동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또 먼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더 일찍 나와서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면 부족도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입된 인력으로 언제까지 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오늘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오늘 조금 비가 와서 네. 쉬는 시간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비 양이 좀 많이 적더라고요. 애초에 예보된 양보다는 적어서 처음에는 이제 5mm 정도는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보다 그 이하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또 범위 비가 오는 범위도 이 지역에 대해서 걸쳐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비가 내리긴 하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예보가 있어요. 날씨 상황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바뀐다는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게 산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산불에 있어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쭉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서풍이 아니라 다시 이제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북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지금 그 확산 범위를 보면은 가늘고 길게 동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남쪽에서 불면은 윗부분에 화선이 길잖아요. 그 긴 화선들이 불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불머리가 되는 경우에는 강도도 강하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연구부장님께서 어제 이 자리에서 네. 산불 연구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큰 산불 처음 봤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례적인 큰 규모로 화재가 네. 발생하고 있는데 진화율이 계속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 이렇게 좀 진화율이 잘 잡히지 않는 건가요? 이번 산불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때 강풍이 들어오면서 초속한 태풍급의 강풍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번졌고 이로 인해서 꺼야 될 화선은 계속 늘어났죠. 그 대신 끈 화선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동원해서 불은 끄고 있지만 확산하고 있는 화선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진화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화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역별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경남 산청의 산불 진화율이 어제 90%까지 올랐다가 간밤에 또 75%까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이거 역시 비화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네. 비화로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 확산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진화율을 산정할 때는 결국은 전체 화선분의 끈 화선을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화선이 워낙 늘어다 보니까 끈 화선의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화율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리산 국립공원도 결국 이 화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지리산 국립공원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산불의 영향권에 국립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고 그 주황산 부분에 또 국립공원이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2개 국립공원 다 지금 산불 영향권에 있는 것 같고 산림청에서는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연제도 뿌리고 방어선을 쳤습니다. 이제 방어선을 쳐서 그쪽 일대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으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선을 쳤는데 불이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저기도 보시면 아마 잠깐 그 참고 자료도 보셨지만 안동 호수가 있었죠. 댐이 있었는데 그 댐도 지금 건너간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넘어갔네요. 네, 이제 생각해 보시면 댐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이제 그런 범위도 지금 계속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앞에도 지금 큰 하천이 있잖아요. 그 큰 하천도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화가 주 확산 요인이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도 그 비와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이 국립공원 쪽에는 낙엽층이 두꺼워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 자체가 계속 울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녹화가 성공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수각구기도 통했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도 많이 심었고 이러면서 울창해지면서 낙엽층이 이제 두꺼워진 거죠. 어찌 보면 나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불이 붙다 보면 그 낙엽층이 두꺼우면 불이 계속 밑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연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낙엽층이 두꺼우더라도 축축한 낙엽층이기 때문에 불이 타고 들어가지가 않는데 지금과 같이 건조한 상황에서는 낙엽층 깊이까지 다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이 계속 타고 들어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네, 이 산불이 번질 위험이 있는 곳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선도 구축을 했을 테고요. 지연제도 뿌려놨을 텐데 이게 그렇게 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연제를 뛰어넘었다는 것은 곳곳에서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럼 지연제가 의미가 없냐 그런 게 아니라 지연제를 뿌려놓으면 그 지역은 계속 불에 안 탑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날아가긴 하더라도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이 다가오더라도 그대로 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헬기가 빨간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저게 지연되니까요. 이상한 물 뿌린다고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연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확산세를 막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방법 이건 마땅치 않은 건가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 지연제가 빨간색이 색소가 섞여 있거든요. 저 식품 첨가용 색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좀 놀라실 수 있죠. 혐오스럽다라는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 색소는 안전한 색소이고요. 그리고 또 지연제 성분 자체가 비료 성분이라서 산에 뿌려줘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혐오스럽더라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태계에도 문제는 없겠네요. 네, 생태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수생 생태계에도 영향이 없도록 다 평가가 된 거니까 뭐 좀 놀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산불 피해 구역 가운데 세계 문화유산도 지금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하회마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네, 지금 어젯밤에 산림청에서는 진화 차량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연제를 살포 있습니다. 지금 배경화면 보시면 되겠지만은 초가지붕이에요. 그래서 불씨가 떨어지면은 곧바로 지금 불이 붙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불씨가 날아와도 불이 붙지 않도록 지금 이제 산림청 진화대원들이 물이 뿌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지연제를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연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연제 외에 확산을 막을 방법 지금 좀 마땅치 않다라는 우려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워낙 화선이 넓어서 헬기를 있는 가용 헬기를 다 동원을 한다고 해도 확산세가 지금 주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또 바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머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화염의 강도가 높은 곳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바람의 방향이 좀 바뀌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에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또 피해 지역도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지역이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의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영덕까지 일자형으로 가늘고 길게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데요. 가늘고 길게 지금 산불이 펼쳐져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지역은 불머리는 영덕 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불머리가 영양군이나 안동시 주변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남풍이 불게 되면요. 그다음에 반대로 북풍이 불게 되면은 청송군이나 의성군 쪽이 불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의 방향에 굉장히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늘상 항상 강조하듯이 대피령이 내려지면 즉시 대피하셔야 된다. 인명피해 방지가 가장 최우선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명피해, 생명이 무엇보다 제일 소중하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산불은 유독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 피해 규모도 큰 것 같아요. 기존의 산불과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하고 산불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처음 경험해본 예. 산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불 확산 예측 모델을 전공을 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측 모델을 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메가파이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는 초대형 산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이제 각각의 기준은 다르지만 4만 헥타르가 넘거나 뭐 캐나다에서는 2만 헥타르가 넘으면 이제 초대형 산불, 메가파이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그것만큼의 단어를 써야 될 정도로 그런 초대형 산불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이번 현상에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네. 확산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기존에 저희가 가장 빠른 확산 속도로 분석을 했던 게 시간당 4.4km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산불은 정확하게 지금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8km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산불 중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의 양상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기후변화의 시대에서 그렇다면은 재난 대응이라든지 복구 체계 다시 좀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제가 이 산불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가장 큰 생각은 모든 체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형 산불이 아니라 초대형 산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제 봄철 산불, 가을철 산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상시 체계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대응하는 체계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봄, 가을 나눌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산불의 연중화라는 게 현실이 됐거든요. 뭐 여름철에도 불이 나고 1월에도 지금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1월에 그 평균 발생 건수가 30건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겨울이라고 해서 안전할 것도 아니고 여름이라서 안전할 게 아니죠. 그래서 상시 대응 체계로 가야 될 것이고 지금 계속 많이 제공되고 있는 강풍에도 운영할 수 있는 대형 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대형 헬기보다 더 큰 대형 헬기들이 좀 많이 구입이 추가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익 항공기, 비행기죠. 비행기, 그다음에 드론, 뭐 이러한 입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확충을 해야 될 것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계 자체에도 어떤 이제 병행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아무래도 무엇보다 사람이 또 내는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금 원인 규명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추정하기로건데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실수로 불이 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어제도 나왔고 또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산불이 나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 모든 가용 자원이 경상남북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정말 큰 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10건이 났습니다. 어제도 10건이 신규 산불이 났는데 원인을 보니까 성묘객, 용접, 작업 현장, 그다음에 그라인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건조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산림 내나 산림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작업도 지금은 위험하다. 용접 작업도 위험하고 그라인더 작업도 위험하고 예초기 작업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굴삭기 작업도 위험하고 어떠한 작업이 다 위험한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발생하거나 그런 작업들은 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작업들이 산림 인접지에서 하는 작업들은 위험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 관찰자가 필요해야 됩니다. 내가 그 용접 작업을 하면 이 용접불이 튀는지 안 튀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관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불이 붙을 만한 행동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 환경연구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부분 휴전에 합의한 뒤 선결 조건으로 서방의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호응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는데 유럽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과의 회담에서 흑해 휴전에 대한 전제 조건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이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도 휴전 발효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야 합의가 이행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을 미국으로 넘겼습니다.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на этот раз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должна восторжествовать, и мы продолжим нашу работу с американцами. 백악관은 러시아의 농산물과 비료 수출 재개를 돕겠다며 러시아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러시아가 제시한 조건을 평가한 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결정하겠다며 제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EU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철수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며 러시아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아직 제재를 풀어줘선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나토의 대응은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러시아 제재 해제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우크라이나 휴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만 해도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요. 혼조세 정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거래가 시작될 즈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다우는 약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였을까요? 역시 간밤에도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였습니다. 백악관이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예고한 건데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원래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로 예고가 됐는데 예고됐던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지나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관세 25%를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한다는 거고요. 알루미늄과 철강에 이어서 두 번째 품목별 관세 발표였습니다. 여기에 상호 관세 부과도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불확실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상호 관세만 해도 예외는 없다고 했다가 유연하고 관대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간밤에는 너무 관대해서 놀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수를 대통령이 나서서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알베르토 무살렘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시장을 덮치니까 시장이 힘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겠죠. 대형 금융회사들도 잇따라 미국의 증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금융그룹인 바클레이스가 전망을 내놨는데요. 연말에 S&P 500 지수, 이 주가 지수를 6,600에서 5,900으로 상당히 많이 낮춰 잡았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연말 종가 수준이니까요. 1년 동안 훨씬만 쓸 것이라는 전망인 셈입니다. 다른 금융회사나 투자 자문사들 역시 미국 증시 전망을 한층 낮추는 중입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시장의 공포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스텔란티스를 꼽아왔습니다. 3.5%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이거는 스텔란티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도 3% 넘게 빠졌고요.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포드만 간신히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애초에 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오를 테고 수입할 수밖에 없는 부품들이 많으니까 미국 자동차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이건 당연히 미국 내 자동차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건 또 자동차 소비 심리에도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당연히 통화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겠죠.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다시 강하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는 이런 주가들이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은 조금 전부터 약하게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지역은 오늘 정오 무렵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완전히 달래주진 못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단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일부 중부 지역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를 지나는 비구름이 점차 남동진하면서 비가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낮까지,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바람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기 때문에 추가 화재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은 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오후에는 황사와 스모그가 함께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은 공기질이 다시 악화하겠고 비가 오는 동안 황사가 섞여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5.9도, 안동은 10.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서 휴일까지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에는 하늘이 맑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